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학 강사 황석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대비 묘수 모의고사 공통과목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항을 살펴볼게요.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항은 시험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11번부터 15번 문항을 보통 시험 초반에 만나게 되잖아요. 이 구간을 얼만큼 수월하게 넘기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점수가 어느 정도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12번 문항에서 익숙한 소재에 다소 낯선 조건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그때 시험을 보았던 학생들이 이 구간을 잘 넘기지 못해서 전체적인 체감 난도가 올라가고 많은 학생들에게 아쉬움을 남기는 시험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간 다음에 문제를 쭉 해결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해결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시험장에서 내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겠다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항을 살펴볼까요? 자, 11번 문항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11번 문항 어땠어요? 생각보다 좀 어려웠죠, 그죠? 이게 만약에 14번이나 뭐 13번 정도까지만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납득하고 오히려 더 잘 풀 수 있는 문항들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서 공통문항 해설 강의 앞쪽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이게 11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었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랬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문항을 보니까 어떠세요? 처음 보는 어떤 인상은 그냥 우리가 그동안 봤던 그냥 속도 가속도 문제구나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잘 안 됐을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게 속도 가속도 문제에 그동안 잘 결합되어 있지 않았던 함수 추론 문항이 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항을 해결해 나갈 때 소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문항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건지를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로 해설을 시작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문항 볼 때 꼭 한 가지만 지켜야 된다고 한다면 이거 하나만 약속을 합시다. 뭐냐면 우리는 항상 발문을 먼저 볼 거예요. 이 문항을 이렇게 쭉 읽고 나서 항상 발문이 어디에 나와 있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다. 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발문을 꼭 체크하고 문항풀이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유인 즉슨 우리가 목적지 없이 막 달리면 그게 올바른 방향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문항 해결도 마찬가지예요. 발문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마구마구 계산을 하다 보면 중간에 길을 잃거나 아니면 난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거 염두에 두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문을 확인해 봤더니 Q에서의 시각에 관한 물음을 하고 있습니다. Q에서 시각에서의 위치를 우리한테 묻고 있네요. 자, 그러니까 Q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함수는 요 함수가 되겠죠. 그 봤더니 이 함수를 구한다라고 치면 결국엔 우리 K 값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K 값이 여기 다시 들어가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디에서의 위치를 구해야 되는지도 함께 나타내지는 그런 문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Q가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데 위치에 관한 함수 두 개를 줬어요. 그런데 FT라고 하는 친구를 P와 Q 사이의 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니까 이 두 개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기 제일 좋은 것은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이 친구를 제가 x1t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친구를 제가 x2t라고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x1t에서 x2t를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빼면 이제 계산이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될 것 같네요. 일단 t 세제곱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빼니까 마이너스 2의 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2t에서 k 뺄 거니까 12 마이너스 k의 t 이렇게 이제 되겠네요. 자, 결과적으로는 이 함수를 잘 다뤄줘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첫 번째, 뭐다? 이 친구 자체가 거리가 아니다. 왜요? 거리라고 하는 거는 항상 양수여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사실 뭐를 씌워줘야 정확한 거리 함수가 됩니까? 절대값을 씌워줘야 거리 함수가 되는데, 우리 그냥 그렇다고 그냥 절대값 씌워서 생각하면 처음부터 그냥 절대값으로 접혀서 올라간 함수를 추론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그냥 ht라는 새로운 함수로 정의를 하고요. 저는 ft라고 하는 친구를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절대값 ht라고 정의를 하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접혀서 올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라고 한다면 쭉 봤을 때 조건이 걸려 있는 부분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 사이에서 ft가 감소해야 된다는 게 가장 크리티컬한 조건이죠.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는 그냥 평범한 점일까요? 아니면 굉장히 뭔가 특징적인 점일까요? 굉장히 특징적인 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함수 추론 문항에서 조건이 나올 때에는 그 함수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서술하게 만들어주는 점들에 대한 서술로 조건이 제시되게 됩니다. 그런 점들을 저는 특수점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어떤 점들이 있는지 여기다가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게요. 자, 특수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우리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함수 추론 문항, 특히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알면 표현하기가 쉽죠? 네, 근 있죠. 근데 근은 그냥 x축과의 교점으로 해석만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조금 확장하면 교점까지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프라임이 빵인 점, 극점. 또 뭐 있죠? 더블 프라임이 빵인 점, 변곡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을 해보자면 접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수 추론 문항을 풀 때는 그 조건이 요 네 가지의 점들 중에 어떤 것들과 연관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풀어보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 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와볼까요? 그러면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 사이에서 얘가 감소한다라는 거는 알파 이전에는 뭔가 계속 증가하다가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는 감소하고 다시 알파 플러스 2부터는 다시 뭔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겠죠. 그러면 가장 의심스러운 친구는 누구다? 이 친구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얘 어차피 3차 함수니까 HT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H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겨서 지금 0일 때 0인 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랑 알파 플러스 2 사이에서 감소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가 접혀 올라가지 않는 가장 쉬운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가 y는 이퀄 ht야. 그럼 어디랑 어디가 알파와 알파 플러스 2가 되겠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구조겠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이 극점이니까 우리 3차 함수의 특징, 3차 함수의 비율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서 얘네들의 관계식을 하나 끄집어내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는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얘네들은 결국에는 이 H'의 근이니까 얘를 미분을 먼저 한번 해줄게요. 해주면 H'T라고 하는 친구는 3T 제곱에 마이너스 4T에 여기에 더하기, 죄송해요. 더하기 12-K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현됐을 때 얘네 둘의 근의 합이 이 친구가 돼야 되는 거니까 알파 플러스, 바로 쓸게요. 2알파 플러스 2가 몇이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죠? 3분의 4가 돼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파 2로 나눴다고 치면 3분의 2예요. 그럼 알파 값 뭐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나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나요? 얘네들은 물체 운동이니까 정의되어 있는,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영역이 t가 0보다 큰 쪽이에요. 그래서 알파도 알파 플러스 2도 모두 다 뭐가 돼야 됩니까? 양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형은 잘못된 개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망한 걸까요? 아니다 라는 얘기죠.
뭔가 우리가 너무 과감하게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으니 우리가 잘못 예상한 거 뭐? 아, 접혀 올라가는 부분이 없었던 거를 과감하게 예상한 게 틀렸다. 그러면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아,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를 다르게 구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구할 수도 있냐면 우리 변곡점에 대한 3참수의 그래프의 이해에 대한 좀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은 어차피 변곡점의 좌표가 얘의 절반이 되죠. 그러면은 얘와 얘의 평균인 변곡점의 좌표는 어떻게 잡을 수도 있어? 알파 플러스 1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알파 플러스 1이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 이 식을 관찰해 보면 근의 합의 3분의 1하고 똑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뭐랑 일치하면 되겠다? 3분의 2랑 일치하면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계산한 결과랑 똑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계산을 조금 줄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구해도 계산이 많은 건 아니니까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 개형이 다시 잘못된 거니까 우리가 개형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 한번 그려보면 다시 어디 지나야 되는 건 맞다? 원점 지나야 되는 건 맞다. 그러면 극대 극소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 얘가 접혀 올라갔을 때의 감소하는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러면 다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도 우리가 무엇을 관찰할 수 있냐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가 요 네 개의 점 중 하나가 반드시 된다라는 점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죠? 함수의 특징에 관한 서술은 이상한 평범한 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에서만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고 조건 해석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함수 추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틀린 계산인 거 확인했죠? 자, 우리 여기 죄송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근의 합을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얘의 근의 합이 2잖아요. 그럼 얘가 0하고 알파 플러스 2를 이미 더해버리면 이것도 역시 음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가 원점은 지나되 이런 느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가 돼야 되는 구조일 것 같네요. 자, 좀 전에 했던 설명이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게 왜 이 개형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을 듣고 완벽하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가 0이죠. 여기가 알파 플러스 2란 말이야. 근데 근의 합이 몇이어야 돼? 2여야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까의 개형에서는 그 근의 합이 이미 2를 넘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안 됐다. 왜냐면 이미 얘가 알파가 양수여야 되니까 얘 자체만으로도 이미 2가 넘어가고 있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빠르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 돌아와서 이제 다 구했어. 이 개형이 맞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구해주면 된다? 알파 값만 구해주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안 쓴 조건 뭐 있죠? 알파가 극소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극소를 표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식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알파 프라임, 죄송해요. H 프라임 알파가 0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 hx 아예 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 자, 식으로 표현해 볼게. ht라고 하는 친구는 t 하나 걸려 있고요. t 플러스 알파 걸려 있고요. 어떻게 쓰면 될까요? t에다가 알파 플러스 2를 근으로 가지는 인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곱미분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빠르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 친구에서 나올 수 있는 등식이 어떤 친구가 되냐? 다음과 같은 등식이 될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없애서 알파를 집어넣었다고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알파 제곱 하나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튀어나오면 마이너스 4알파 하나 튀어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뭐가 나올 거 같냐면 마이너스 2알파가 나오고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기면 6알파고 약분하면 알파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다시 우리 뭐 구해야 됐었죠? 결국은 K 값 구했어야 됐거든? 근데 K 어디 있어?
위에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 우리가 설정한 이 HT에 누구를 쳐다봐야 돼? 1차항을 쳐다봐야 돼. 그러면 1차항은 어떻게 나온다? 얘를 3을 집어넣고 전개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왜냐면 3이고 여기가 5니까. 그럼 마이너스 15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K값 뭐인 거 확인할 수 있다? K값은 죄송해요. 27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K가 27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 뭐에서의 위치? 3에서의 위치. 그럼 일단 집어넣으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무리 계산해 볼게요. x2에 3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되죠?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9 더하기 그 다음에 없어지고 81이 돼서 이게 90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하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 문항에서 일단 시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항에서 중요한 것보다 잘 안 보이면 일단 넘어갔다가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면 함수 추론 자체로는 난도가 높지 않은 문항이었다. 다만 이게 11번에 우리가 그동안 잘 접해보지 못했던 낯선 소재인 속도, 가속도 플러스 함수 추론이 이렇게 결합되다 보니까 조금 당황스러웠던 문제다. 그래서 넘어가서 다시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시험장에서 운영의 미스로 이 문항을 못 풀었는지 아니면은 함수 추론의 과정에서 내가 못했는지 이 원인을 조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후속 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2번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항 쭉 한번 읽어봤더니 소재가 뭐인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관한 내용이죠. 자, 그런데 우리 작년 수능부터 약간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약간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그 문항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지수 로그 함수에 관련된 그래프의 문항에서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혼동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강에서도 이 지수 로그 함수 그래프에 관한 문항들을 저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겁니다. 선생님, 확대 축소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에요. 물론 작년에 뭔가 확대 축소에 관련한 문항이 나왔기 때문에 대비를 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얘의 본질이 뭔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곡선과 곡선의 위치 관계, 즉 곡선과 곡선의 교점을 다루더라도 항상 마무리는 뭐를 기준으로 하게 되냐면 점들을 기준으로 하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태까지 그랬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곡선이 많고 곡선이 복잡하게 보여도 뭐에 집중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 점에 집중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항의 해설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쭉 읽어볼 건데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제가 11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는 발문에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발문을 확인했더니 얘 생긴 게 조금 이상하게 생겼다. 좀 크게 써볼게요. A에 강조하고 싶어서 2의 루트 2에 R 이렇게 생겼어. 얘 예쁘게 생겼니? 못생겼니? 못생겼어요. 뭐 예쁘게 뭐 그냥 뭐 F2의 값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뭐 되게 특이한 형태를 묻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발문에서 어떤 거를 체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형태를 구할 거니까 이 계산의 방향성도 이 형태의 값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면서 문항을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계산을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지수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정하게 근을 못 구하는 형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발문을 체크하지 않고 방향성을 확인하지 않고 문항을 풀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잃어버릴 수 있다? 문제 풀이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미리 그려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y는 이꼴 ax랑 y는 이꼴 x가 만나는 두 점에 이 원이 각각 x축과 y축하고 접한다라는 어떠한 조건을 계략적으로 그려놨는데 보세요. 저 뭐 안 그렸죠? 지수함수 안 그렸습니다. 그냥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냐면 요 점하고 요 점일 텐데 요 점하고 요 점은 그냥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야 라고 충분히 상상만 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필요한 길이들만 예쁘게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를 r이라고 하고 이 친구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또 반지름이니까 어디랑 어디가 r이냐면 요 길이도 r이고 요 길이도 r이 되겠죠? 자, 뭐라고요? 점과 점 사이의 관계가 중요하다고요. 이 문제가 22번급이 아니라 12번에 나와 있었던 거는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점이 명료하게 딱 요 두 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 두 점의 관계를 보기 위해 어떻게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해보죠. 심지어 원위에 있겠네요, 이 친구. 그러면 이 친구들의 길이를 우리가 싹 다 알 수 있죠. 어떻게? 1대 1대 2 루트 2일 거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루트 2r이 된다는 사실도 우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점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수함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x좌표 차이가 있으니 여기에 배가 여기에 a의 루트 2r 배가 이 친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풀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풀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요 형태를 맞추는 게 조금 불편해질 수도 있다. 왜냐면 요 길이를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하는 어떤 과정에서 뭐 그것도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을 중심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원에서 제일 중요한 점 누구?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의 좌표는 뭐가 되죠? r, r이거든요. 이렇게 좋은 점이 어디 있어? 이거를 바탕으로 자 절반만큼 이게 기울기가 1이니까 절반만큼 가면 다시 또 절반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절반만큼 내려오면 다시 절반만큼 왼쪽으로 가면 되겠죠? 이걸 그냥 식으로 써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대로 쓸게요. 어차피 이 지수함수 위에 있는 점이니까 x좌표에다가 r 더하기 루트 2분의 r만큼 간 친구라고 본다면 얘는 원래 있었던 r에다가 몇만큼 더한 거다? 똑같이 루트 2분의 r만큼 더한 거다. 그러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a에다가 r에서 왼쪽으로 이 루트 2분의 r만큼 간 친구는 r에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r만큼 떨어진 친구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발문을 확인한 사람과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결국엔 뭐예요? a의 2 루트 2r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적당히 잘 조합해서 2 루트 2r과 가장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 주기 위한 방법은 지수를 봤을 때 누가 살아남는 게 타당하다? 루트 2분의 r이 살아남는 게 타당하다. 따라서 어떻게 해주겠다? 여기에서 이 친구 나눠주겠다. 그러면 나누면 어차피 r은 다 약분될 거니까 a의 루트 2r이라고 하는 친구가 그냥 예쁘게 뭐가 나올 거 아니냐면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 계산하면 뭐 나오냐면 3분의 2 루트 2 나오네요. 그럼 끝났다. 얘 뭐 하면? 제곱하면 그냥 정답 나오겠네요. 마무리 계산할게요. 자, a의 2 루트 2r은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 3 더하기 2 루트 2에 그냥 제곱이 되는 거고요. 얘 계산하면 뭐가 되겠어? 9 더하기 8이니까 17 하나 나오고요. 2배 때릴 거니까 여기에 뭐 나옵니까? 12 루트 2가 나오겠죠. 그냥 정답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어땠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복잡하게 볼 게 아니라 결국에는 곡선과 곡선의 어떠한 관계도 결국에는 점과 점 사이의 어떠한 관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첨언하자면 아무리 복잡한 지수로그 함수 그래프에 관련된 문제들도 결국에 우리가 그 등식, 점과 점 사이에 관한 등식을 유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잃지 않는 선 안에서
그 둘이 가지고 있는 대칭성, 그 다음에 평행이동, 그 다음에 뭐 작년에 나왔던 확대 축소,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문항을 해결해 보시면 방향성을 잘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13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항 역시 쭉 읽었어요. 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뭐 2차 함수 어쩌고 읽었습니다. 자, 우리 어디 항상 주목한다고? 발문에 항상 주목한다고. 우리 뭐 구해야 됩니까? G0의 값 구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Gx라고 하는 친구를 완벽하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고 이 문항을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G라고 하는 친구는 어차피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미지수 2개, 즉 등식 2개만 예쁘게 유도하면 얘는 끝나는 문제네. 그런데 심지어 밑에 가 하나가 빠졌네요. 여기 가, 나 조건에 각각 나 조건에 뭐가 있냐면 G1이 빵이라는 것도 알려주고 있다. 오, 그러면 이 많은 조건을 통해서 그냥 G의 나머지 하나의 미지수만 잘 구해주면 이 문제는 끝날 것 같다. 뭐 그냥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11번보다 오히려 약간 난도가 좀 쉬워 보이는 그런 문항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결국엔 다항함수 구해야 되잖아요. 다항함수를 구할 때는 식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텍스트 해설지 읽어보셨죠? 텍스트 해설지를 텍스트 해설지에서는 그냥 미지수를 그냥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쭉 전개해서 이 문항을 구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전에서는 우리가 먼저 조건을 해석해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다항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표현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항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강한 조건이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친구일 것 같거든. 선생님, 가부터 보면 안 되나요? 자, 이거를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 얘는 값이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고 얘는 실제 값이잖아요. 그러면 존재한다라는 어떠한 조건은 G에 뭐에 관한 힌트를 준다? 인수에 관한 힌트를 준다. 또는 근에 관한 힌트를 준다. 그럼 뭐가 편해지겠어? G를 표현하기가 편해질 거고 그 편하게 표현한 결과를 어디에다가 집어넣고 가에다가 집어넣고 실질적인 값을 구하면 여기서 등식이 하나 나오는 그런 구조일 것 같다.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존재를 하려면 G의 근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G가 빵이 되는 지점. 그런데 만약에 F랑 G가 만약에 같아 버리면 그냥 이 자체로 사라졌을 때 여기에 들어오면 얘가 1이 되면서 얘가 빵이 돼야 되니까 말이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이 x-1이라고 하는 친구는 누가 들고 있어야 되겠다? G가 들고 있어야 되겠다. 그럼 써볼게요. 자, gx라고 하는 친구는 1이라고 하는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인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만 나머지 건 모르니까 그냥 x-p라고 두고 나중에 대입해서 구하면 되니까 결국 이 p 값만 잘 구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끝나겠네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을 때 여기 x가 p로 갈 때도 존재해야 되니까 fx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누구는 들고 있어야 되겠어? x-p라고 하는 친구는 예쁘게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x-q라고 합시다.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쵸? 네. 그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으면 자 생각해 볼까? f분의 g니까 얘랑 얘는 사라질 거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겠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에다가 누구를 곱해준 친구가 될 것 같냐면 그냥 한번 쓸게요.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x-q분의 x-1에다가 마이너스 1 뺀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그런 구조일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q분의 x-q가 위로 올라가면 x가 사라지고 뭐만 남죠? q-1만 남네요. 그러면 x에다가 q-1을 곱한 친구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어차피 1차의 개수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가 나온다? 아, q가 마이너스 2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여기로 들어갈 건데 f0가 2니까 p 값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아, p는 그냥 뭐다?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G0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에는 P와 1을 곱한 값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끝났네요. 네. 자, 11, 12, 13번을 비교했을 때 13번이 가장 수월하게 풀렸던 문제예요. 다만 첫 번째 발문 확인합시다. 두 번째 다항함수 추론할 때는 다항함수의 식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조건 해석을 통해 알아봅시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됐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다음 문제인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나왔네요. 자, 등차 수열 AN이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한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또 강조합니다. 우리 뭐부터 확인한다? A10의 값을 구하라는 요 발문부터 확인한다. 그럼 머릿속에서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이 등차 수열이 완벽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구나. AN이라고 하는 친구는 완벽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되죠.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 문항을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거 정리를 좀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우리 등차 수열 문항을 풀 때요. 등차 수열 모르는 친구들은 많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개념 강의 열심히 잘 들었다면 등차 수열에 관한 개념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등차 수열의 기본 개념만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등차 수열 문항이 지나치게 계산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서 이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교정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자, 이 얘기를 먼저 하고 그거에 관련된 그걸 가지고 이 나머지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정의돼 있죠? 초항부터 시작해서 n번째 항까지 공차를 몇 번 더 하느냐로 정의돼 있죠. 근데 그 시각에 갇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등차 수열을 완벽하게 결정하려면 초항도 무조건 결정해야 되고 공차도 무조건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이 두 가지가 무조건 결정돼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니나 문항에 조금 좀 더 효율적으로 문항을 풀기 위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표현하고 싶어요. 뭐냐면 기준항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간격이 중요하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꼭 초항을 모르더라도 내가 구하기 가장 쉬운 항, A3이 될 수도 있고요, A5가 될 수도 있고요, A10이 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A2분의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조건에서 내가 가장 구하기 쉬운 항 하나를 기준항으로 설정하고 그 기준항까지의 간격을 가지고 나머지 항들을 다 표현해주면 충분히 초항을 구하지 않고도 등차 수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요. 고난도 등차 수열 문항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뭐를 달고 나오죠? 이런 절대값들을 달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등차 수열을 뭐로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직선으로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직선에서 얘를 파악할 때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점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기 근. 근데 근의 역할이 뭐야? 이 근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뭐가 바뀐다? 부호가 바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등차 수열 문항을 풀 때는 항상 뭐 신경 쓸 거냐면요. 부호가 변화하는 지점을 신경 쓸 겁니다. 물론 제가 현강에서 그리고 약간 등차 수열을 하나의 테마로 삼아서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진 않겠죠. 근데 이제 해설 강의니까 요 문항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요 두 가지만 딱 가지고 요 문항을 한번 바라보자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요. 자, 결국에는 이 친구, 이 가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뭔가 아무것도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가나를 잘 관찰해 보니까 이런 얘기네. 절대값끼리 더했더니
전체 절대값에 마이너스가 되게 만들래. 그러면 여러분 이거 등차 수열이라는 그 포장지를 그 포장지 껍데기를 벗겨놓고 얘를 그냥 일반적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이런 얘기 아닌가? 절대값 알파와 절대값 베타를 더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이 되는 경우가 과연 무엇인가? 그러면 절대값은 결국 누구를 결정하면 쉽게 풀려요? 부호를 결정하면 쉽게 풀리죠. 그렇기 때문에 얘 부호가 각각 가질 수 있는 뭐 네 가지 정도의 경우를 빠르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게 언제 되는지를 모르는 학생일지라도. 그럼 보세요. 플러스 플러스예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예요.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경우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이거나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인 경우만 되겠다라는 거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즉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은 알파 베타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만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고, 이 일반적인 어떠한 법칙을 여기 나와 있는 조건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결국 이런 얘기네. AK랑 AK 플러스 4가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반대이거나 둘 중 하나가 0이어야 된다. 그거 예쁘게 써보면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은 AK랑 AK 플러스 4 곱했을 때 뭐 되게 하면 된다?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결국. 이해됐을까요? 자, 그럼 다시 와볼게요. 제가 좀 전에 뭐라 말씀드렸죠? 우리는 부호 변화 지점을 잡는 게 핵심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근데 가족권에 뭐가 나왔어? 자연수 K의 최대값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최대값이라고 하는 친구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 의미적으로 봤을 때 이렇지 않나요? 최대값이 5라는 거는 5를 여기다가 넣었을 때는 오케이 되고 5보다 큰 숫자를 넣었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5를 넣었을 때는 되고 누구를 넣었을 때는 되면 안 되겠어? 6을 넣었을 때는 되면 안 되겠지. 즉 다시 여기다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A5랑 A9을 곱했을 때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A6랑 A10을 곱했을 때는 얘가 0보다 크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구조가 되겠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지금 어떤 형태가 될 것 같으니 뭐 증가한다고 보면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6이 돼줘야 5를 넣었을 때는 9와 부호가 반대고 6을 넣었을 때는 10과 부호가 동일해져야 되겠죠. 그런 구조여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됐을까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선생님, 너는요 어떻게 이게 증가하는 등차 수열이라는 걸 알았나요? 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모르죠. 여기까지 봤을 때는 모릅니다. 어떻게 될 수도 있냐면 작게 그릴게요. 이렇게 감소하면서 여기가 5이고 여기가 6이어도 일단 가 조건까지는 충분히 만족이 됩니다. 다만 제가 바로 이렇게 증가를 그렸던 이유는 우리 나 조건을 살펴봤을 때 이 친구를 만족하는 AK의 합이 음수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자 최대값이 어차피 5니까 5 이전의 항들에 대해서만 돼야 되고 그 친구들을 다 더했을 때 어차피 음수니까 5까지가 뭐가 되겠구나, 음수가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그냥 감수하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그렸어 라고 하는 친구들도 어차피 무슨 조건을 확인하면, 나 조건을 확인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넘어갈 수 있는 친구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개형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고요. 자, 나를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얘를 만족하는, 이 친구를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서 AK들을 다 더하라는 건데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자, 5는 되는 거 확실하죠? 그렇다고 5 이하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 자, 2까지는 2와 6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를 만족하지만 첫 번째 항 A1은 4칸 떨어진 누구? 5랑 곱해졌을 때는
부호가 같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나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누구다?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를 더한 값이고 얘가 뭐가 되더라? 68이 되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선생님 그러면 우리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이렇게 해서 이 A와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을 세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 풀이도 나쁜 풀이는 아닙니다. 교과서에 기반한 굉장히 좋은 풀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친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살짝 적을게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살짝 적을게요. 이번에는 등차 수열의 합.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생각하면 항상 편하냐? 평균에다가 뭐를 곱했다? 개수를 곱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뭐를 구성하는 원리랑 똑같습니까? 일반적인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을 구성하는 원리랑 똑같죠. 위대하신 가우스 아저씨께서, 가우스 할아버지가 증명해 내신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보면 개수 몇 개? 4개. 어떻게 쓰면 좋겠어? 4개에다가 얘 평균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A의 2분의 7로 계산하면 되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68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알 수 있는 사실 뭐죠? A의 2분의 7이 뭐가 나왔다? 마이너스, 자, 계산해볼까? 4 하면 17이네요. 네, 17이 되죠.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 뭐 하나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합이 30인 거. 이것도 등차 수열 합이니까 이것도 바로 적용해서 쓸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개수는 몇 개? 10개. 평균은 A의 2분의 11. 그러면 얘가 몇이 나온다? 30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는 A의 2분의 11은 예쁘게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구해놓은 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뭐로 삼을 거다? 기준항으로 삼을 거다. 그러면 기준항으로 삼을 때 보세요. 이 친구가 예뻐요? 이 친구가 예뻐요? 물론 미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친구일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친구라면 플러스가 좀 더 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플러스를 기준항으로 삼을 거고요. 그럼 뭐만 잘 구하면, 공차만 잘 구하면 이 문제는 깔끔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공차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공차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 간격 찾아주면 되죠. 간격이 몇이죠? 2예요. 이만큼 바뀔 때 얘가 몇만큼 증가했죠? 20만큼 증가했거든요. 그럼 공차 몇이다? 10이다. 그냥 암산으로도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A10이라고 하는 친구는 AN 굳이 쓸 필요 없이 기준항 3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10부터 어디까지의 간격? 2분의 11까지의 간격에다가 우리가 구했던 공차 10을 곱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얘가 2분의 9, 45니까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은 등차 수열을 바라보는 어떠한 실전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광범위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전 개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등차 수열에 관한 실전 개념. 나는 기준항과 간격으로서 등차 수열을 파악할 거야.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등차 수열은 뭐를 파악하면 편해? 부호 변화 시점을 파악하면 편하더라. 거기에 하나 더, 등차 수열 합은 뭐로 생각하겠다? 평균 곱하기 개수로 생각하겠다. 요 내용들만 가지고 차근차근 우리가 해결하면 됐던 문제다. 그래서 이 문항을 복습하실 때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연립방정식을 풀겠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계산이 늘어났는지, 내가 절대값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부호가 변화하는 시점을 찾겠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반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사실 연립방정식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까지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이수하신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복습의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요. 저는 15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번 문항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공통 과목 선택형 문제 중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항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이 문항을 바라보겠다는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잘 가지고 있으면 어렵지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일 것 같아요. 혹시 이 영상을 스킵하셔서 지금 그냥 15번 문항만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11번 문항도 한번 듣고 이 15번 문항을 들으시면 훨씬 더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련이 없어 보여도 그 문항 두 개가 굉장히 관련이 있거든요. 11번과 15번.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보면 우리 항상 뭐부터 체크한다? 발문부터 체크한다. F3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생각은 fx가 완벽하게 결정이 돼야 되는 친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보면 미지수 3개 결정하면 fx 구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친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낯선 함수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왔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문제의 첫 번째 키는 이 함수를 어떻게 잘 해석할 건지에 관한 얘기야. 근데 그게 이제 막 해석이 안 되더라도 얘를 해석하는 어떤 지점들에 대한 힌트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가와 나 조건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어디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 요 가 조건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유인 즉슨 우리 11번에도 요 비슷한 발문을 봤거든. 어디?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까지 얘가 감소한다라는 어떠한 조건.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파부터 알파 플러스 2분의 5까지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는 얘기는 알파 이전에서는 gx가 0보다 크다가 갑자기 알파부터 어떻게 되더라?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더라 이런 얘기고, 쭉 작거나 같다가 알파 플러스 2분의 5까지는 괜찮은데 이거를 살짝 넘어가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되더라? gx가 0보다 커지더라 라는 거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분의 5를 바라보는 마인드가 얘는 함수에 주어져 있는 수많은 점들 중에 평범한 점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지점일 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점들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라고? 저는 뭐라고 부른다고? 특수점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각각에 있는 친구들이 어떤 특수점들과 관련이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럼 봐봐. gx가 갑자기 얘가 0보다 크다가 갑자기 얘를 지나는 순간 0보다 작거나 같아져야 되거든. 그러면 누가 될 수밖에 없겠다. 알파와 알파 더하기 2분의 5는 누구의 근? gx 이꼴 0의 근이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해가 됐을까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이걸 바탕으로 얘를 해석을 해보면 gx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 fn이 0이거나 fx 자체가 0일 수 있다. 0이어야만 한다. 단 이 어느 구간에서 n과 n 플러스 1 구간에서. 근데 이쪽은 닫혀 있네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얘가 근을 가진다라는 거는 처음 시점 자체가 빵이 되거나, 그러니까 x에서 근이 된다라는 거는 처음 시점 자체가 빵이 되거나 순간적으로 그 지점에서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그리고 알파와 알파 더하기 2분의 5는 그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도해낼 수 있게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관찰을 해볼 게 뭐냐면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포인트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이어지는데 얘네들의 경계들이 다 뭐로 나와 있어요? 정수들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정수 한 칸 한 칸 움직일 때마다 함수의 실질적인 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바뀌어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에 있는 뭐를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정수에 대해서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구간의 길이가 몇이에요 지금? 2분의 5죠? 2.5란 말이야. 그러면 이 구간 안에 들어와 있는 정수는 최소 몇 개? 2개. 그죠? 그러면 이 최소 2개니까 뭐 연달아 나올
친구일 테니 여기다가 살짝 써볼게요. L과 L 플러스 1이 어느 구간에 있는 정수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알파와 알파 더하기 2분의 5 얘를 닫힌 구간으로 표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구간에 있는 이 정수라고 해봅시다. L 정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 L과 L 플러스 1에서의 뭐를 따져볼 거냐면 함수값을 따져보자. 그러면 함수값을 따져보면 일단 뭐 그냥 GL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L은 어떻게 돼야 돼? GL이라고 하는 친구는 FL의 전체의 제곱이야. 그쵸?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 자체가 뭐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왜 이 구간 안에 들어있으니까.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FL은 0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얘기가 되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F의 L 플러스 1도 뭐일 수밖에 없어? 0일 수밖에 없어. 결론은 이거네. 요 구간 안에 들어있는 정수들은 반드시 뭐여야 된다? 근이어야 된다. 여기까지 잘 왔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고 차이 계수가 1은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예쁘게 이렇게 뿅 하나 그려놓고요. 근이 연달아 L과 L 플러스 1이 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L이고 여기가 L 플러스 1이 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G라는 함수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자, 이 주황색은 G의 값을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가 빵이 되는 순간 얘가 정수니까 뭐가 됐던 간에 정수니까 이 구간은 확실히 G 자체가 뭐가 되는 구간이에요? GX가 0이 되는 구간이죠. 그 다음에 L 플러스 1도 근이니까 L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뭔가 L 플러스 2까지 있는 요 구간도 뭐가 됩니까? G가 빵이 되는 구간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L 플러스 2라고 하는 친구는 어디가 되니까? 양수가 되니까 이 이후부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L 플러스 2의 함수값에 실질적인 함수값을 곱한 양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친구가 뭐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알파 더하기 2분의 5가 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유도할 수 있는 식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건가요? 밑에다가 쓸게요. 뭐가 되는 건가요? 알파 자체가 L-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우리 알파만 잡아주면 되는데 알파가 어디일까요? 자, 아까 얘기했죠? 알파는 G의 근이에요. G의 근. 근데 얘가 이미 L이라고 하는 친구가 L이라는 친구가 정수기 때문에 알파는 절대로 정수가 될 수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근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와줘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구간은 확인해 보니 GX라고 하는 친구가 음수가 되는 구간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알파가 뭐라고요? L-2분의 1이거든요. 결국 나 조건을 통해서 누구 값만 구해주면 L 값만 구해주면 이 문제는 예쁘게 끝날 것 같고요. 자, 나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x 이퀄 m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m의 값의 합이 1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m에서 연속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면 연속이라는 뜻은 뭐? 좌랑 우의 극한이 서로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m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은 fm 값과 fm을 곱한 애로 나타날 거고 왼쪽 친구는 f의 m-1에다가 fm을 곱한 친구가 나타날 테니 결과적으로 이 친구를 써보면 이런 얘기예요. f의 m-1에다가 fm을 곱한 친구가 누구랑 일치하더라? fm의 제곱과 일치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둘 중 하나겠네요. 첫 번째 뭐 fm이 0이거나 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1번 어떻게 되거나 fm이 0이거나 그러면 0이 아니라면 어떤 경우가 되겠어? f의 m과 누가 일치하는 경우? 앞에 있는 친구가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정수 중에 그런 친구 누구밖에 없다? L과 L 플러스 1밖에 없다.
그러면 얘네들의 합이 몇이 돼야 된다는 얘기? 1이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거 뭐야? L값은 0이었군요. 그럼 다 구했죠, 그쵸? 얘 뭐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얘 뭐예요? 0이고요. 얘 1인 그런 구조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되는 거 뭐예요? F3이잖아요. 그러면 마무리 계산 F3이라고 하는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몇이 되죠? 2분의 7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해보면 정답은 뭐가 나옵니까? 21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5번 문제 어땠어요? 계산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계산이 많지 않았는데 어렵게 느껴진 이유 1번. 우리한테 낯선 함수가 나왔다. 매번 구간별로 마구마구 자른 함수가 나왔다. 이거를 처음부터 fn이 어떻게 될 때 뭐 이걸 그리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말릴 수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뭐를 보자. 조건을 먼저 보고 내가 어느 부분을 관찰을 해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 내가 그려야 되는 개형이 어떤 개형인지를 훨씬 더 손쉽게 알 수 있다. 이게 1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에 자연수 정수 조건이 걸려있는 문항이거든요. 우리 자연수 정수의 어떠한 결정은 실수의 결정과 그 질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두 가지가 달라요. 자연수 정수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 이 구간 안에 여기가 두 개가 들어와 있음. 이런 식으로 평소 우리가 실수를 결정할 때 사용했던 방법과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 두 가지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항이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땠나요? 네. 혹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네. 질문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1번부터 15번까지의 문항 해설은 마치고 저는 공통 과목 주관식 20번부터 22번 해설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